자,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공급시기, 자 보시게 되면 전 시간에 공급시기에 대해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시기는 같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이 있고요.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이 있어요. 말은 똑같은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계산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럼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여기 부가세법에서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인식도 이 날짜로 수익을 인식한다. 네 개는 동시에 같은 날짜에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재화에 대한 거, 오른쪽에서는 용역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현금, 외상, 할부 판매일 때, 인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을 때,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을 때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 계산하려고 잠깐 끊어요? 그날 때 말을 들으면 계속 들어오죠? 근데 그것도 전기요금 전기 공급하는 공급계약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공급계약서가 있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전력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 계약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재화의 간주공급 사용 소비 폐업할 때 무인 판매기는 현금 꺼낼 때가 공급 시기예요. 수출할 때는요 선적일 또는 비행기 타면은 기적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역도 이렇게 비교하니까 똑같죠. 재화는 인도 양도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영무가 완료됐을 때가 기본입니다. 요거 기억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였었어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거하고 할부 판매를 갖다가 지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 요것도 하나 얘기해야 되겠다. 완성도 그 기준 조건부 공급인 경우에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건 아니라 기성고 청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건설업에서는. 그럼 기성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물이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걸 기성고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계 담당할 때 거기 관련된 분들이 저기 누구씨 저기 이번 달에 기성고 좀 청구해 주세요. 근데 기성고가 뭐예요? 어느 고등학교로 가면 되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성고라는 것은 건물이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우리는 이걸 진행률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계약서에 보면 그 금액을 청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성고라고 한다. 돈 달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아까 예를 들어 드렸었죠. 세금 계산서는 나중 문제고, 자, 이번 파트에서 할 거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세율 거래부터 합시다. 지금 이 영세율 거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국내 회사끼리 거래할 경우하고 외국 외에 있는 거래처하고 거래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거는요, 국내 회사끼리 거래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영세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는 수출기업이에요. 수출회사. 수출기업.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겠죠. 여기를 갖다가 한나라 할까? 수출 뭐라 할까? 아까 명동 했으니까 명동 주식회사라고 합시다. 이 명동 주식회사가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기업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물건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네가 만드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만들어서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쪽 회사에서는 제공 주식회사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제공 주식회사에서 여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에 이렇게 뭐 원재료라고 할까요?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원재료를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재료를 제공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공급가액 세액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수출이니까 매출이니까 100만 원. 그래서 매출세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매출세액은 100만 원. 그럼 얘는 매출이 있죠. 이쪽 입장에서는 여기는 매출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매입이 되겠죠. 여기는 매입이 될 거란 말이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여기 부가세가 지금 수출하는 기업에서 이 물건들 원재료를 받아다가 그다음에 외국 기업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거예요.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 회사는 아리조나,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애리조나 얘기했으니까 애리조나 뭐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LTD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직수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내 회사끼리는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되죠.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부가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외국으로 수출할 거라 그래서 지금 그 관련 기관에다가 이 수출 기업에서 얘기를 해놨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을 보여주면서 내국 신용장에 보통 영어로는 LC라고 부르죠. 이거를 내국 신용장에 이걸 받아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외국으로 수출할 거기 때문에 요 부가세 요거 영세율로 적용시켜 주세요 라고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영세율로 0% 세율로. 그러면은 이 회사는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이 물건 원재료가 이 회사에서 가공된 다음에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외국으로 수출될 게 증명되는 서류가 바로 이 내국 신용장이에요. 또는 구매 확인서, 이렇게 수출할 거라는 품목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수출할 품목을 샀어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 여기 확인서로 인해서 지금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 세율로 매출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만 1,000만 원이 딱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는 쪽에서도 세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금 계산서가 매출 매입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한 세트니까 매출하는 쪽에 뭐가 없으면 부가세가 없으면 매입하는 쪽에도 매입 부가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느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니까 매출세액 있다 없다? 없어요. 파란색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도 없죠. 그래서 이 영세율은 완전 면세라 했어요. 완전 면세란 말뜻은 매출할 때도 세액이 없고요. 매입할 때도 세액이 없어요. 다 공제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할 때는 외국이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는 우리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증빙서류이지 외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수출하게 될 때는 뭐만 거기 기록돼서 보내요?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만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영세율로 세금 없는 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얘네 거래는 영어로는 인보이스라 그러는데 인보이스가 우리말로는 그냥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 내역들을 갖다가 외국 거기 서식에 맞게끔 청구하는 그 청구서, 그걸 우린 영어로 인보이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빙서류가 있다 없다, 여기 관련된 세금계산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세율 거래는 요 거래가 하나 하고 영세율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래, 그다음에 외국과 거래하는 직수출 거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자, 영세율의 개념 설명돼 있고 0% 세율이라는 거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여기 완전 면세다. 부가가치세가 여기 매출도
반대로 받는 매입도 없다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하는 것은 영세율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여기 부가세 부과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유는 여기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 그냥 보냈다가 그네들이 그 국내 그네 나라에서 소비될 때 자기네 나라 세율을 부과하는 게 바로 소비지구 과세원칙이에요. 자, 요거는 한번 여기 실생활하고 연결돼서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요 지금 국내에서는 부가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10%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가 나와 있으니까 금액을 한번 보시죠. 공급가액은 1,000만원짜리고요.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내가 이 물건을 사려면 돈을 얼마 써야 돼요? 1,100만원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얘가 수출될 때는 부가세가 빠져나가죠. 없어요. 그러면 수출하는 여기 공급가액은 얼마로 되겠어요? 1,000만원 되겠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에서 소비될 때 걔네 나라에 소비세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부가세처럼. 근데 미국의 소비세는 세일즈 텍스라 그래서 얘가 6%예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몇 퍼센트인데 10%인데 얘네는 6%야. 그럼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서 소비한다고 치더라도 얘네 세일즈 텍스 붙게 되면 1,000만원에 100만원이 붙는 게 아니라 1,000만원에 60만원만 붙죠. 똑같은 거야. 근데 사는 거는 누가 더 싸? 어디서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싸. 왜? 걔네 세일즈 텍스가 6%밖에 안 되니까. 그럼 최소한 몇 퍼센트가 싼 거예요? 4%. 금액이 클수록 이 적어요? 적은 금액 아니죠? 그랬더니 많은 그 뉴스나 여기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똑같은 차를 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비싸고 외국에서 사는 게 더 싼 거야? 하여튼 똑같아 모델이. 요즘 아이오닉 6가 5가 좀 인기가 있었죠. 아이오닉 5라는 차를 사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엄청 많대요. 제가 봐도 좀 멋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1,060만원이면 사.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돼? 1,100만원 주고 사야 돼. 그럼 그건 뭘 모르는 거야? 부가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 여기는 세일즈 텍스가 6%고요. 이 부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본도 그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6%예요. 우리나라는 10%예요. 왜?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선진국 아니었잖아. 그러면 앞으로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부가세가 6%로 내려갈까? 이 4% 떨어지면은 세금 징수하는 거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럼 요 영세율과 관련된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됐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자, 봐요. 이거 사업자도 한번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저기 캡처 안 해도 되겠죠? 캡처 안 해도 돼? 해. 초이, 차이. 해 말아. 차이가 하지 말래. 자, 그랬어요. 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 자, 여기 사업자 여러분이 부가세 배우시기 때문에 사업자 구분은 잘 해주셔야지 돼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사업자하고 비사업자로 구분한다 그랬지만 사업자만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업자.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를 뭐라고 불러요? 과세 사업자라고 불러요. 과세 사업자라고 부른다. 그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요? 면세 사업자로 구분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익혀 놓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또 누가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지, 잘하네. 일반 사업자와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로 구분하더라. 일반 사업자도 간이 사업자도 다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란 뜻이에요. 뭐 그건 뭐 어렵지는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일반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간이 사업자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거기서 일반 사업자는 또 어떻게 구분돼요? 여기서 법인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가 빠졌어 지금. 세법 규정돼 가지고 법인 사업자도 일반 법인 사업자하고요. 일반 법인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영세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나뉩니다. 영세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금액이 직전 연도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인 그 법인 사업자는 영세 법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그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돼요. 대신 부과되는 그 예정 개인 사업자처럼 예정 고지되는 걸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왜 구분했냐? 복습하는 목적으로 구분해 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중에서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과세사업자는 다 돼요. 과세사업자는 다 영세율 사업자가 가능하다고요. 영세율 사업자가 가능한데 누구는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영세율 사업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과세사업자들처럼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많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용들 한번 쭉쭉 보시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라면 영세율 거래가 다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거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까 수출하는 사업자 있었잖아요. 수출하는 사업자. 그래서 여기 수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수출 사업자를 갖다가 대신해서 수출 대행 업무를 하는 거예요. 수출 사업자가 아까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야지 된단 말이죠. 외국 회사로 수출을 해야지 되는데, 수출 사업자가 직접 하게 되면 그 대금을 갖다가 외화로 벌어들이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수출 업무를 수출 사업자 대신에 수출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있단 말이지. 수출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문제야. 수출 대행 사업자는 수출을 대행했을 때 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된다 그랬지? 찍었구나. 그럼 말해봐. 왜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 포인트는 뭐야?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수출 대행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외국 회사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여야 수출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달러겠어요? 외화겠어요? 원화겠어요? 그럼 외화 벌어들이는 거 아니네? 그럼 이 수출 대행 사업자는 여기 영세율 적용 거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기준으로 하나만 딱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내용 점점점 읽어보시잖아요. 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거기서 뭐 가공을 하던 위탁을 하던 중개를 하던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다 외화가 들어와요. 그런데 얘는 아니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뭐 외국 항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외화 벌어들일 수 있는 건 몽창 다.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영세율 제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면세. 근데 은근 여러분들이 면세를 또 잘 구분을 못해.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거 보니까 그래도 구분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 지금 이 면세가 뭐가 면세예요? 라고 물어봤던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면세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니 질문하면 오래 가니까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자, 면세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국민들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위하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스마트폰 할까? 자, 스마트폰 요즘 그 S23 얼마 정도네요? 아, 모르지? 어디 보니까 4만 원이라 그러던데. 얼마? 4만 원만 내면 준대. 그럼 뭐가 비싸겠어? 그게 뭐 요금이야? 할부야? 결국 스마트폰 할부 값이야. 여러분 요즘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통신요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제한 프리미엄 이런 거 쓰면은 1년 반 정도만 되면 새 폰 나오면 무료로 교체해준다 그러죠. 그게 무료예요? 유료예요? 아, 이걸 모르지는 않죠? 다 알죠? 여러분 한 달 통신요금 얼마큼 쓰세요? 초이는 얼마 쓰시? 얼마? 7, 8만 원? 저기 여울 씨는 얼마나 써요? 3만 원? 차이는 얼마 써? 통신요금 안 써? 엄마 아빠가 다 내겠네. 어린이날 좋겠다. 그지? 그건 관심 없어. 자, 보편적으로 저는 지금 6,400원 써요. 6,490원 써요. 저 집사람은 3,300원 써. 한 달에. 1.5기가. 여기는 나 그거 보통 1기가 남아요. 어떻게 해야지 1기가 쓰는 거야? 동영상 1시간 보면 1기가 다 써. 아, 그래? 1시간 동안 볼 동영상은 있고? 아, 내 거? 유튜브? 유튜브 많죠. 그러니까 내 거. 아, 선생님가요. 그렇지, 그렇게. 네, 보다 보면 막 3-4시간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 복습하다 보면 그 오링대.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저도 유튜브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많은 젊은 분들은 여하튼 간에 그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거, 저는 돈을 쓰면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소비식으로 돈 쓰는 거는 별로 달궈하지 않는 편이란 뜻이기도 해요. 근데 저기 요즘 거기 뭐 알뜰폰 있잖아요. 알뜰폰이면은 쓰는 거 여러분 그 프리미엄처럼 무제한 써도 2만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안 쓸까? 뭔가 모양새 빠져. 알뜰폰 그러면 어른들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죠? 아니에요. 퀄리티 다 좋아요. 예전에는 좀 불편한 게 좀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통신요금 8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5만 원이 됐던 그 내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디바이스에 대한 할부 요금이에요. 그게 또 거기에 그렇게 표시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갤럭시 노트 9 쓰고 있는데 큰애가 작년에 선물해줘서 그거 쓰는데도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기 통신요금 한 달에 전 6,490원 쓰는데 바가지 써서 그만큼 내는 거고, 저희 집사람이 5,490원이었다가 지금 3,300원짜리 쓰고 있는데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저기 뭐지 1기가인데도 펑펑 남아돌아. 통화요금 통신사가 3사가 아니지 않아요? KT 거예요. 저기 알뜰폰 다 저기 그 장기로 오르셨어요? 어? 그 20년 이상 쓰면은 저희 아니요, 그냥 가입한 거야. 장기로 썼던 건 원래 KT였었는데 거기 큰애가 한 4, 5년 전에 그 소개시켜줘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초이 기준으로 해서 뭐 7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나는 근데 6,490원 쓰죠. 그거 1년 저축하면 얼마가 될까? 2년 하면 얼마 되지?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돈에 값어치가 있느냐는 거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1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그 시간에 그 돈 쓰면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뭐 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저도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그게 하나의 내 프라이버시고 아니 프라이드고 등등 뽀대나고 뒤지지 않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돈이란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절약하고 모으고 내 통장에 1년만 모아도 그 돈 꽤 될 텐데 그 2년만 모아도 200 가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돈을 지금 누구 배를 배불려 주는 것이냐? 이런 통신사들의 직원들 보너스 주는데 기여를 톡톡히 하고 있단 말이죠. 걔들 불쌍한 애들이야. 연봉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니 그거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17일만 도와줘야 되지? 얼마? 7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열심히 써가지고 계속 보태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아싸 하고 보너스 받고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 즉 여러분들이 좀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내가 쓰는 비용이 거기에 합당한가를 갖다가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쓰는 거 거기 KT M모바일이라고 치면 순전 나올 거예요. 걔네들은 저희가 없어. 대리점이라는 게.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거기서 유심칩 있잖아요. 딱 와요. 바꿔서 끼고 그 전원 껐다 켰다 2번 하면 딱 개통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에도 가입이 가능하던데. 편이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알뜰폰이 그 4, 5년 전보다 지금 엄청 많이 커졌어요. 규모도 그렇고 지금 M모바일은 뭐 장사하는 거야 이게 지금? 거기 영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뭐지 KT 그 지사 여기 뭐죠? 자회사예요. KT의 자회사가 KT M모바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저렴한 걸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통신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스마트폰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할부로 내는 게 아니라 통신요금 별도로 하고 그 싼 걸로 이 기계를 살려고 하면 1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번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돈 적게 번 사람은 세금 적게 내야 되죠. 그게 세금의 형평성이에요. 그건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부가세가 있을 테니까 부가세는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 이거 세금 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돈이 조금 더 많은 누구지? 우리나라의 제일 갑부 누구? 빈살만이라고 하자. 빈살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엄청 좋겠는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면 얼마 주고 사겠어요? 똑같이 100만 원 주고 사겠죠.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내겠어요? 10만 원 내겠죠. 여러분들이 빈살만처럼 돈 많아요? 근데 왜 세금은 똑같이 10만 원씩 내? 부가세도 세금이에요. 세금이 형평성이 있으려면 돈 많은 사람은 그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내야 돼요. 그게 형평성이에요. 근데 부가세는 형평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누구 바꿔야지, 투표할 때. 그죠? 즉,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부가가치세는 형평성이 없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금의 역진성. 역진성이라는 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세금을 지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잖아. 그러면 얘는 열받을 만한 세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이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신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모조리 깡그리 다 세금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면세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의 세금의 역진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이고 면세제도에서는 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했다?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거 필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놨단 말이죠. 이게 면세제도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던 거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식료품 중에서도 1차 산업에 관련된 거 농업, 수산업, 임업
또 뭐 있어요? 축산업 이런 거 관련된 거 있죠. 그 대신 전제 조건은 가공되지 않은 것. 그래서 농업에서 해당되는 거, 쌀, 그다음에 과일류, 채소류 이런 것들 거래할 때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다음에 생선류, 수산물류 있다 없다?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목재, 나무, 꽃 이런 것도 당연히 얘도 없죠. 그다음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먹어야 되나?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식료품에 대해서 가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거나 이제 1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무 1급 나왔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건 어때요? 외국에서 들어온 식료품은 외국산 불문합니다. 오케이? 근데 식료품이 아닌 건 국내산만 면세한다고 여기 구분해 놨죠. 요거는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상수도 지금 보통 수돗물 틀면 그 물 나오죠. 그 수도요금 내야 되죠. 그 수도요금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요.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있다. 혜지 씨가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있대. 그래서 수돗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전기는 없어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나? 모르겠다. 바꿔야 돼. 그렇긴 하죠. 자, 그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연탄, 무연탄 여기 조금 더 지금 세밀하게 나오는 곳도 있긴 하던데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못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착거탄이라고 아세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불 붙이면 확 붙는 거 있지. 일명 번개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게 착거탄인데 그건 가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착거탄도 있고 갈탄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 가공된 것들은 똑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런 것들 다 저기 아이들한테는 여성들한테는 필수 품목이니까 부가가치세 받지 않겠대요. 그 다음에 여객 운송과 관련된 것들 보통 여객 운송 그러면 대표적인 여객 운송수단은 버스, 시내버스죠. 시내버스인데 시외버스는 시내도 있으면 시내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씩은 있어요. 이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시게 되면 우등버스가 좀 더 많기는 하죠. 그 우등버스 교통수단 중에서 편의를 위한 거 속도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안락성을 추구하는 것들은 걔네들은 부가가치세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이거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 이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기 부가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 후생을 위한 것이라는데 의료보건 우리가 국민들이 살면서 병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후생은 대표적인 게 의료보건과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면세사업자 그러면은 1차 산업 상대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요. 큰 걸로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병원 얘기 드렸죠. 병원이 제일 만만한 것 같기는 해요. 저기 면세사업자 누구 생각해라? 병원. 면세사업자. 국민들이 병원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대표 병원. 그다음에 교육받아야 된다면서요. 각종 학교예요.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면세사업자입니다. 대표적인 그 건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학교. 또 어디도 있을까? 그다음에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들 다 면세 그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화 관련 출판 있죠. 책 살 때도 여러분 저기 없어요. 부가가치세. 근데 요즘 책 중에는 전자책 있죠. 이북. 전자책은 부가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점 뭐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도서라든지 법소정의 담배. 옛날에 이거 담배 이름이 뭐 있었더라? 환인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것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이럴 때 그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 경기할 때 입장권 같은 거 사잖아요. 아주 싸요. 부가세 그나마 빠져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이런 데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 뭐 알고 계실 거고, 면세 토지 그러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면세 대표적인 거죠. 거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금융 보험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세. 그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면세. 그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유형은 다 면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자선 학술 구호단체. 근데 요거는 구분해야 되겠다. 여기 밑에 보시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 여러분의 만약에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단독주택에. 그럼 단독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집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그 집이 혹시 공중부양하고 있어?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땅이 있겠죠. 그 땅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거창하게 토지라고 불러요? 마당이라고 불러요? 그 집의 마당이에요. 그럼 마당 있는 집, 단독주택 그거 빌려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다 출가했어요. 출가하면 어디로 갔지? 추이도 출가하나? 머리 깎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분만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다 생각하셔가지고 조그만 아파트가 정말 편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이 아무리 우리 삐까번쩍하고 요즘 그 텔레비에서 그 구해줘 홈즈에서 집 구해주는 건 막 나오죠. 그거 다 누가 청소할까 걱정돼. 내가 걱정이 돼. 관리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집 보기에는 그런 거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크고 의리화려하고 좋고 방 많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죠. 거기는 이거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어야 돼. 근데 그 청소 누가 하겠어? 로봇 청소기.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로봇 청소기가 군데군데 청소해주고 먼지 털어주고 이것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요. 즉 공간이 너무 커. 그리고 보통 그런 데는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단열이 문제야. 단독주택들은 그렇게 크더라도 아무리 싸게 나왔어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안정된 게 그 아파트예요. 우선 공동 경비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그래서 아파트를 저도 좀 많이 아파트가 다시 선호가 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가면은 저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갈 거거든요. 지금 집사람은 아직 떠 있어 기분이. 리모델링해서 내가 신혼집으로 만들어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생각으로 아주 기분이 마음껏 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단독 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해주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로 하고 임대를 해줬어. 부가세를 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여기 파트가 면세 파트죠.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여기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부르는 파트인데,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면 이건 구분해두세요. 이렇게 주택을 갖다가 임대하는 사업자를 갖다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불러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들이에요.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면세사업자이고, 그럼 거래할 때 임대해주면서 부가세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자, 그런데 우리 보통 그 상가를 갖다가 임대해주는 사업자도 임대사업자잖아요. 그죠? 상가를 임대할 때는 주택임대, 상가임대사업자라고 안 부르고요. 주택자를 그냥 빼고 임대사업자라고 불러요. 임대사업자들은 건물을 갖다가 임대해주게 되면 얘네는 과세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 한다 치면 임대사업자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을 청구하게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100만 원만 청구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호하게 되겠죠. 자, 이런 용어에 대한 차이도 잠깐 세무 1급 배우셔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뭐 이거 그다음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국민주택이 몇 미터예요?
84제곱평방미터. 요게 그 국민주택 평형의 기준이에요. 요거를 짓는 그 주택회사, 거기 그 주택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있다 없다 면세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급해서 파는 그 주택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요거 금액 평수에 대해서는 면세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근데 면세 사업자가 말이에요, 수틀린다고 아무 때나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영세율 적용받고자 나 면세 좀 여기 사업자 포기할래요. 네, 가능해요. 또 어떤 경우 있느냐면 여기 학술단체하고 기술연구단체 여기다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면세 포기할래요. 요거까지는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 나 면세 포기할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개를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번호로는 두 개예요. 영세율 적용 대상될 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 사업자 포기할래. 오케이. 그다음에 학술단체라든지 기술단체, 기술연구단체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면세 포기할래요. 오케이.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면세를 포기하는 절차 되게 간단해요. 면세 포기 신고서 제출만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상에서 면세 사업자에서 당연히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다시 발급받아야 되겠죠. 자, 면세 포기 효력. 근데 이렇게 면세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3년 기다려야 된다. 3년간 기다려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등등 면세 적용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 면세를 포기. 나중에 3년이 지났어. 그럼 자동적으로 다시 면세 사업자로 복귀되는 게 아니라 나 면세 사업 다시 적용시켜 주세요라고 다시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왜 이렇게 설명하냐고요? 세무 1급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도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여기 밑에 주의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아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게 다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은 과세래요. 왜 과세인가 봤더니 우리 지금 우편물 같은 경우 여기 뭐 나와있나, 소포에 대한 우편물 있죠. 자, 이거 보통 택배라고 보통 생각하면 될 텐데, 택배는요 국민 편의를 위해서 우체국에서 전국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택배 우체국에서 붙이면은 10,000원, 일반 기업들은 부가세까지 해서 11,000원. 그러면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 경쟁성을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편의를 좀 해주기 위해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고속철도 KTX 알죠? KTX는 어디가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부가세 있잖아. 아까는 다 없다며. 아니 요건 빼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여기 고속철도에 의한 거. 근데 몰라, 여러분들은 KTX는 많이 익숙하시죠? KTX는 많이 유효한데 ITX 알아요? 아닌데. 이거 저기 강원도 순천 쪽으로 가는 그 고속철도예요. 그거 ITX라고 그래. 그럼 GTX는 알아요? 도시철도 연결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게 KTX, ITX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고속철도이고 또 공통인 건 뭐다? 부가세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싸겠다 비싸겠다? 진짜 비싸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벌든지 타고 다니지 말든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이건 어떤 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소매업도 나와 있고 음식점, 숙박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원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국립공원들 있죠. 국립공원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국립공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입장료라든지 그건 부가세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왜 그 산 꼭대기 올라면 산장 있죠. 산장에서 뭐 해야 돼? 자야 되겠지. 그럼 거기 숙박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숙박료에 부가세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안 잡았어요? 나중에 보세요. 부가세 있어요. 그럼 거기서 편의점 같은 데 있죠? 물건 파는 데서 매점에서 물건 살 때 거기는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런 저기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다 거기서 관할하는 것이니 걔네들이 그 파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가세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다른 옆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저기 물건을 파는 그런 그 편의점들 망하지 않겠어요? 10%가 차이가 적어요? 커요? 이거 커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위해서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것들이랄지라도 부가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기차역 같은 데 보면은 역사에 거기서 커피숍도 있고 뭐 물건 파는 데도 있고 특산물 파는 데도 있고 그 건물들 임대 줘서 거기서 임대 사업 하는 그 내용들 있죠. 점포를 빌렸어. 여기 기차역이야. 기차역 안에 점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그 기차역 지은 다음에 그 공간을 장사할 수 있도록 빌려준 거잖아. 그럼 거기 원래도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있으면 안 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그 역 밖에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 임차인들하고 경쟁이 또 돼야 한대요. 잽이 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부동산에도 공급할 때 부가세가 똑같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 이거는 기차역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 아까 그 국립공원에서 그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식점 숙박업 여기 공원들에 보면 음식점 파는 데들 많이 있죠.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다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진료용들 지금 우리 애완견들 많이 애완펫들 많이 있죠. 근데 걔네들 병원 가면 우리 거 몇 배 나와요? 최소한 5배 나와요. 우리 저기 가서 아프다고 진료받으면 보편적으로 진료비 부가세 없어요. 그러면 거기 10,000원 나왔다고 치면 얘네들 들어가면 40,000원 50,000원 나와. 왜 그렇지? 많이 비싸. 뭐 때문에? 얘는 저기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애완펫들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라고 나와 있는 건데 또 따지고 읽어보니까 별거 구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과세표준. 자, 여기서 한단 끊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할게요.